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 28개 지점을 둔 기업형 헬스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회원들에게는 미리 폐업 고지도 없었고 홈페이지도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며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자만 800명에 이르는데 정작 헬스장 대표는 최근까지 펜트하우스에 살며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28개 지점이 있는 기업형 헬스장입니다. 40대 서모 씨는 지난달 87만 원을 내고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열흘 뒤 헬스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으니 이제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 환불 신청서를 쓰라고. 그래서 이제 쓰고 이제 고소하게 된 거죠. 서 씨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환불받지 못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올해 초 회원권을 연장하며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했습니다.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망하거나 절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배신감이요. 강력한 처벌을 받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장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에는 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운동기구로 가득 차 있던 곳이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상 영업을 하던 곳인데요. 지금은 임대 문의 표지만 붙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590만 정도로 못 받는 상태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포함돼서 한 600은 넘는 거로. 헬스장 대표 전모 씨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는 최근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와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내가 거의 다 끝났고 안 된 곳들이 있는데 그 곳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전혀 없고 최대한 끌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도가 난 거라서. 기존 직원 등이 인수한 일부 지점들은 회원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해보니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유명 BJ였는데 캄보디아 언론은 이 여성이 현지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숨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서 한국인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시신이 붉은 천에 쌓여 웅덩이에 버려져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팔로워 수가 25만 명이 넘는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 변모 씨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 변 씨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변 씨 시신을 붉은 천으로 싸서 묶은 뒤 자동차에 싣고 웅덩이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개그맨 서세원 씨도 캄보디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쇼크사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서둘러 화장시켜 서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변 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변 씨의 유족에게 사망 소식과 수사 상황을 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인 중 일부가 경찰 지구대 창문 틈을 이용해서 집단으로 도주했습니다. 체구가 작아서 가능했던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10명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경찰차 여러 대가 줄줄이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골목을 샅샅이 살핍니다. 외국인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베트남인 23명을 붙잡아 가까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신원 확인 등 기초 조사를 위해 지구대 내부 회의실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10분 뒤 검거한 이들 중 10명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박 사건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나가는 걸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회의실엔 출입문 1개와 바깥으로 밀어서 여는 창문 3개가 있었습니다.
창문 가운데 2개가 열려 있었는데 15cm 정도 되는 틈으로 한 명씩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구가 작았기에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설마 거기를 통과할까? 도망갈 곳은 그 문 출입문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회의실엔 CCTV가 없었고 이들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지구대엔 경찰관 12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도주한 외국인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7월에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30대 남성이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오후 충북 북부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홍우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으며 충북, 충주, 금가면 등엔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10분 넘게 쏟아져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상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엔 바닷가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고흥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남성과 어제 강원 양양 해변가에서 번개를 맞은 남성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다 결국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찰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남성을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전남 고흥군 용굴마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어제 내린 비로 미끄러워진 갯바위에서 낚시 물품을 집으려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물에 빠진 남성을 구명보트 위로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강원도 속초시 오징어 난전 앞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구조했는데 이 중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이 물에 빠지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번개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30대 남성은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강원 양양군의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번개를 맞았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밤사이 상태가 나빠져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숨졌습니다. 남성과 함께 사고를 당한 나머지 5명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포항 앞바다 갯바위에 고립된 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물놀이용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갯바위로 건너갔지만 바람이 많이 불며 보트가 떠내려가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갯바위 특성상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레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불러 항의하자 이번엔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한국 대사를 불러 깊이 반성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눅눅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어제 오후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경고한 다음 날 벌어진 일입니다. 눅 차관보는 한국 측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또 싱하이밍 대사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浓容阐述了中方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立场，指出邢海明大使同韩国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 특히 우리 외교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중국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동원한 건 전례 없는 강경 대응입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강제 소환을 의미하는 초치라는 표현 대신 약속 만남을 의미하는 약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항의 수위를 조절한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재호 중국 대사는 전날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곧바로 중국 외교부에 불려가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 대사는 중국 측에 싱 대사가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이며
사실과 다른 언행을 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되던 흐름이 싱하이밍 대사의 이번 발언으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중 교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과거 김 대표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즉각 자신의 아들은 월급 받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 아들 김모 씨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 대표가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투자 차익 22%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보장해야 될 책무를 무시한 상태로 이익 남겼다고 거기에 과세하겠다 그러면 그건 국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과세 유예해야 마땅합니다.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김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대표는 아들은 회사 주식은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이라며 억지 논리를 펴는 민주당이 딱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를 받았던 이 대표 아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은 누구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상화폐 과세를 미루자는 건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거라며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핵심은 김 대표가 가상자산 업계와 연관이 있느냐는 거라며 김 대표가 아들 코치에 따라 투기한 게 아니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가족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고 있다며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당은 출마를 위한 꼼수 만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적은 건 어젯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일일 책방지기로 봉사했다며 프로필도 책방 앞치마를 입은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오늘까지 여러 장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학 교수 시절인 2012년 대선부터 문 전 대통령을 도왔다며 과거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곤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부터 자신과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쳤다고 힘겨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즉각 조 전 장관의 이런 행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북카페를 진지 삼아 정치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측근들은 잃어버린 5년을 국민께 속죄하고 죗값을 달게 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카카오가 지난달 단체 대화방에서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죠. 출시 한 달도 안 돼 이 기능을 이용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다 보니 그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 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몇 곳 정도 들어가 계실까요? 한 3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조모임이나 가족 단톡방에 합쳐가지고 한 30개 정도. 한 20개 내외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게는 수십 개씩 참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들. 하지만 그동안은 목적이 끝났다고 해서 대화방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갔다는 기록이 남아섭니다. 이 모임이 불편하니까 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조금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불편하다는 목소리 때문에 지난달 카카오가 내놓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출시 약 20일 만에 이용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필요 없어진 대화방에서 나갈 수 있어 호응이 컸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압박감을 느끼니까 그런 어떤 그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런 가려운 등을 좀 긁어주신 면이 있지 않나. 30대 김세호 씨도 이 기능을 이용해 단체 대화방 3곳에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조용히 나가기에는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듯이 잠깐 인간관계도 잠깐 타고 내릴 수 있는데 끝까지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속에 편리함도 커졌지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입니다. 최근 조사에선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퇴근 후에도 전화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이건 시간의 근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시간 수당 같은 걸 지급하도록 하는 것. 해외에선 업무 시간이 아닐 때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노동법 등에 명문화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퇴근 후 회사가 연락할 수 있는 조건을 노사 교섭으로 정해야 합니다. 포르투갈은 고용주가 근무 중이 아닌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연락해선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규제란 지적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지금도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활 사이에 균형을 잡아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 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의대 졸업생들이 특정 진료 과목이나 대도 실험만 계속 쏠린다면 의료 공백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정협의체를 개최한 지 6개월 만에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현재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공론화되자 뒤늦게 논의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7년째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의사협회의 반발로 좌초됐습니다. 복지부는 2025년 대학 입시부터 500명 안팎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협회가 확대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 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의대 정원의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 배출이 됩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15일 11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논의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처럼 전체 의사 수를 늘려도 소아과를 희망하는 의사는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오늘 소아과 의사들 대상으로 학회가 열렸는데 당뇨나 폐경 같은 어린이와 상관없는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소아과 탈출법을 알려주는 학회였고 이 강의에 의사만 60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활기 넘치는 어린 환자들을 보는 게 좋아 소아과 의사가 된 양희명 씨. 경기도 하남에서 개원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소아과를 그만둘지 고민 중입니다. 내려야 성인들이 오니까 내과 계열 성인 진료나 이런 쪽으로 조금씩 전환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수가도 충분치 못해 병원 운영이 빠듯해진 겁니다.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학회에는 어린이와 관련 없는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서 많은 비중으로 이상지질혈증이 동반이 되고 그리고 폐경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요즘 환자 수요가 많은 성인병과 미용시술 강의입니다. 낮은 수가에 비해 의료 분쟁 소지는 크다 보니
전과를 생각하는 소아과 의사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소아과 의사는 약 600명입니다. 소아청소년과가 완전히 배제된 강의는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고지혈증 강의나 보톡스 강의나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 재미도 있고 소아만 봐서는 소위 말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당은 이번 주부터 의사와 교수, 임산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여당은 정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통계를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처음 본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이코패스의 행태를 띠는 범죄, 그러니까 제2의 정유정을 막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해지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의학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 극단적 사례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행동이 좀 충동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가 어려운. 정유정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검사 결과로 단정하지 않고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형에는 영향 미치는 게 없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수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죠. 사이코패스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1%입니다.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 박사가 추정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사이코패스의 비율인데요. 이 수감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비율은 최대 25%까지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저희가 이 수치에 주목한 건 사이코패스라고 모두가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란 의미에서였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살인범은 772명으로 인구 1%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행동을 후천적 요소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은 부정적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환경적 요소에 희망은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대개 한 60-70% 정도는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정신질환이 되는 건 아니죠.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덧붙여지면 이제 그런 성향이 발현되는 거죠. 환경을 좋게 해주고 그러면은 발현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등 환경적 요소가 특히 성격이 형성되는 만 18세 이전에 제공된다면 정도에 따라서 발현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관련해 예방과 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모든 범죄자에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로버트 헤어 박사가 개발한 PCLR이라고 하는 그 검사 도구가 있는데 모든 범죄자들에게 그 검사는 하지 않고요. 예컨대 이제 범행 동기라든가 또는 그 범행 그 대상 그리고 수법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임상적인 목적 그리고 이제 법률적 연구 목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통상 인터넷에서도 나와 있는데 자기 보고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체크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받은 그런 그 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이라든가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최초에는 이제 그 경찰에서 일반인의 범주를 조금 넘었다 이 정도로 흘렸죠. 그러다가 이제 28점으로 나왔는데 그 점수가 굉장히 큰 겁니까? 어떻게 28점은 우리가 통상 그 일반인들은 15점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25점 이상 되면은 사이코패스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이 남성들의 그 사이코패스들 있지 않습니까? 유영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네. 지금 같이 이제 그 점수로만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그 어떤 범행 동기라든가 살해를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갖다가 선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 검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춘동 그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하고는 상당히 그 결이 비슷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정이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들이 나왔는데 한순간에 정말 잔혹한 살인마로 변한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한순간에 돌변했다고 우리 일반인들 그렇게 그 이해를 하실지 몰라도 네. 사실은 이제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내면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영향을 본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그 대화를 한 그런 흔적들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혼자서 상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석 달 전에 그 범죄 관련 도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봤고 네. 드라마 이런 걸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범죄와 관련된 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런 생각들을 쭉 해왔는데 이번에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렇게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긴 이런 사이코패스적 그런 범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연구에 의하면 그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되어지고 있고요. 네. 성공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영국 같은 데는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상당히 그 이 사이코패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네. 이 사이코패스의 전체적인 어떤 영역 중에서도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서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극단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정유정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실제로는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예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머그샷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통상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많이 하셔요. 네. 인권도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공개 수배를 하는 사람들은 왜 얼굴을 공개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게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를 합니다. 네. 이번에 정유정 같은 경우도 얼굴을 공개했는데 너무나 실물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유정 같은 경우 나이가 저렇게 그 어느 정도 어리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도중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 얼굴을 갖다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머그샷 논란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마존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어린이 4명이 40일 만에 구조됐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맹수들이 많은 깊은 밀림에서 어른도 없이 4남매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첫째였던 13살 장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살피고 머리를 빗겨줍니다. 지난달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마존에서 실종된 뒤 40일 만에 돌아온 4남매입니다. 몸이 쇠약해져 입으로 음식을 먹지는 못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Tiene compromiso nutricional y tiene algunas lesiones propias de la noxa que tuvieron que enfrentar en la selva en estos 40 días. Tiene algunas lesiones en tejidos blandos, picaduras, lesiones en la piel, pero realmente hasta el momento no hemos encontrado ninguna patología de gravedad para que sigan ustedes tranquilos. 아이들은 당초 구조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야생동물이 많은 아마존 밀림에서 돌봐줄 어른은 없었습니다. 실종 당시 첫째는 불과 13살이었고 막내는 돌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에서는 맞이인 13살 레슬리가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반 벨라스케스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밀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새 동생을 보살핀 딸 레슬리 덕분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앞서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첫째 딸의 성격이 전사 같고 동생들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젖병이나 먹다 남은 과일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과일을 나눠 먹으며 버틴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Pues ahí estamos en estas cositas de tomas ya, pues hoy es un día, mañana puede ser otro y día tras día puede ir cambiando las cosas a mejor. 아이들은 빠르면 2-3주 뒤에 퇴원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로또 복권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좋은 꿈을 꾸면은 가끔씩 삽니다. 그래요. 강행坤언제 삽니까? 전 지갑이 좀 얇아졌다 느낄 때 네. 복권을 사곤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혹시나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토요일 추첨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제는 대국민 로또 추첨 공개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네. 150명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끊이지 않는 로또 조작설을 의식해서 조작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행사였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추첨 방송할 때 일반인 약 15명 정도가 이제 참관을 하는데 10배 넘게 이제 인원을 초청을 한 거죠. 워낙 로또에 다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150명 모집을 하는데 1,700명 넘게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11대 1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직접 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달 전에 로또 2등이 무더기로 당첨되면서 관심이 또 집중된 사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3월에 2등 당첨이 이제 무려 664건이나 나오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609건이 수동이었는데 특히 한 판매점에서 이제 103건이 당첨이 됐고요. 그중에서 100건을 한 명이 구입한 걸로 추정이 되면서 이게 가능하냐? 논란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때 어떠한 경우라도 조작은 불가능하다.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2016년에 영국 1등이 4,000명이 넘었고 작년에 필리핀 1등이 400명이 넘게 나온 적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이 있긴 하지만 당첨자가 이제 극단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다. 그런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네요. 네, 그렇죠. 또 어제 행사에는 물리학 그리고 심리학 교수들이 이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추첨 장비 창고를 개방하고 추첨기를 설치, 점검하는 과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너무 기이한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좀 열리기도 하고 참 흥미롭네요. 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수학 천재에서 폭탄 테러범이 됐던 미국의 테드 카진스키가 교도소에서 이제 81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유나 바머라는 별명으로도 워낙 유명했고요. 네.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었으니까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테러범의 정체는 바로 유나 바머. 유나 바머는 IQ 167의 수학 천재로 16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우수한 자질을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소포 테러범이 된 거죠. IQ 167이 있고 수학 천재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앞서 이제 16살에 하버드대 수학과에 입학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4살 때 1967년에 UC 버클리 사상 최연소 수학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2년 후에 돌연 사표를 던지고 잠적을 했고요. 문명사회와 단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자급자족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급자족 생활을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면서 이제 폭탄 테러를 계획한 겁니까? 그러니까 소포로 폭탄을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1978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대학과 항공사 등의 사제 폭탄을 담은 이제 소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유니버시티,
항공사, 에어라인 이렇게 해서 주로 노렸다고 해서 유나바머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요. 27년 동안 폭탄의 지문이나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잡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1995년에 카진스키가 언론사들의 52쪽 분량의 선언문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52쪽 내용에 무슨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까? 선언문인데 기술 발전이 인류의 재앙이 된다. 그리고 혁명을 통해 산업사회를 전복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선언문 문체 등을 토대로 카진스키 가족들이 제보를 했고 FBI가 1996년에 검거를 했고요. 이후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비뚤어진 신념이 테러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다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대구 29도, 강릉, 부산은 2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